중화 반응을 하기 전에 산과 염기의 성질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부했죠. 산화와 환원 이 파트, 그렇죠? 잠깐 정리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산화와 환원에서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준 산화와 환원, 여기 52쪽이거든. 너희 수업했던 인류 역사에 영향을 준 산화와 환원 가장 대표적인 게 광합성과 호흡 이렇게 배웠어요, 그렇죠? 광합성 화학식 쓸 수 있어요? 화학 반응식? 개수까지는 모르겠는데. 개수 되게 간단해.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야 되죠. 그리고 물도 필요할 거야. 이 둘을 이용해서 빛을 흡수해요. 빛 에너지를 흡수하면 포도당을 만들어. 그리고 산소가 나오죠. 개수가 얘네 둘은 6, 나머지 얘는 그냥 하나.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거 화학 반응식을 외웠으면 개수까지도 같이 외워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얘가 광합성이었어. 그리고 호흡은 사실은 저걸 거꾸로 한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호흡은 우리가 숨 쉬는 것도 호흡이라고 하지만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어내거든. 그러면 우리가 무언가를 먹었어. 그 중에서 이제 탄수화물을 먹어가지고 산소 호흡을 해서 산소를 하나 받아들이면 얘네들을 가지고 6개의 이산화탄소하고 6개의 물이 나오면서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 이거를 호흡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면 알겠지만 정확히 뒤집어 놓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호흡하고 광합성은 이렇게 볼 수 있어. 되도록이면 요거 개수까지 같이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연소가 있네요. 연소라는 건 어떤 물질이 산소하고 만나서 타는 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연소 반응을 CH4, 얘는 메테인이야. 우리가 흔히 메탄가스라고 부르는 애가 메테인이거든요. 메테인 어디에 쓰이는지 혹시 알고 있니? 일반적으로 너희 매일 쓸 거야. 요즘은 안 쓰는 집도 있긴 한데 아파트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잖아, 그렇죠? 그 도시가스가 이 메테인이 주성분이에요. 근데 요즘은 인덕션을 쓰는 집들도 많으니까 화재 위험 때문에 인덕션 말고 도시가스를 쓰면 이 메테인이 주성분이고, 메테인이 산소하고 결합을 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도 CO2하고 물이 발생하면서 열이 나요. 그 열을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개수를 한번 볼까? 얘가 2개가 있어야겠네요. 얘도 2개가 있어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있고, 또 지금 교재에 보면 철의 재련 이런 것도 있고, 산화와 환원, 산화환원 반응. 산화환원 반응을 선생님이 너희 수업했는데 왜 다시 이렇게 써주냐면, 산화환원 반응은 굉장히 중요한 반응이어서 그래. 우리가 화학을 공부를 하면, 지금 우리는 통합과학이라는 전체적인 과학 과목을 공부를 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면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하게 될 거거든. 선택 과목 중에서 과학은 크게 4가지로 나뉘어요. 들어봤죠?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 중에서 선생님은 요즘 우리 인간한테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가장 많이 쓰이는 게 화학인 것 같아. 우리가 쓰는 배터리 안 들어가는 데 없잖아요, 요즘에. 그쵸? 배터리도 그렇고 화학약품들, 뭐 하다못해 아침에 너희가 씻을 때 쓰는 비누, 샴푸, 뭐 바디클린저 이런 것들 다 화학약품이고, 씻고 나와서 뭐해? 드라이하고 옷 갈아입고 로션 바르고 스킨 바르고 하잖아? 이것도 다 화학약품이고, 화장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선크림 바르고 학원에 오고, 그리고 입는 옷들도 다 화학자들이 개발한 옷이거든요. 옆에 보면 옷에 어떤 물질로 만들어져 있는지 이렇게 택이 붙어 있는데, 이렇게 쓱 보면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폴리아크릴이라는 물질이거든요. 이건 폴리아크릴은 뭐 열에 좀 강하고 따뜻하게 할 때 쓰이는 거이기도 하고, 아니면 폴리에스터를 제일 많이 써요. 폴리에스터를 제일 많이 쓰고, 일반적인 자켓의 겉면은 다 에스터.
에스터를 쓴다고 보면 되고, 아크릴은 좀 따뜻한 목도리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나 선생님이 지금 입고 있는 니트 같은 거 이런 건 폴리아크릴로 만들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신축성이 좋아가지고 잘 늘어나는 물질에는 나일론이라는 재질을 쓰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속에 입는 속옷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면티 이런 것들은 면으로 만드는 거거든. 이거는 천연 재료예요. 코튼이라고 불러. 천연 재료인데 그 이외의 다른 것들은 거의 대부분 우리가 요즘에 실크를 입지는 않잖아. 누에고치가 만든 실로 짜는 걸 실크라고 하는데 이런 건 잘 입지 않으니까 워낙 비싸기도 하고, 거의 대부분의 이런 옷들은 다 화학자들이 만들어낸 화학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화학이 제일 많이 쓰이는 것 같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이 세상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것들은 물리학의 영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특별히 내가 공부를 할 건데 선생님 저는 의대를 가고 싶어요, 뭐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생명과학을 꼭 수강을 해야지 될 거고, 요즘 대학을 선택을 할 때 내가 가고 싶은 학교에서 지금 고등학교가 5등급제로 바뀐 거 알고 있죠? 5등급제로 바뀌면서 옛날하고 어떤 차이가 생겼냐면, 옛날에는 9등급제였기 때문에 1등급이면 어느 대학에서든 이 친구가 어느 학교를 나왔던지 간에 그래도 공부 잘하는 친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1등급이 10%까지로 정해지면서 예전에는 11%까지가 2등급이었거든요. 1등급이어도 얘는 원래 2등급 정도의 성적을 가지고 있는 친구네, 이렇게 대학에서 판단하기가 조금 애매해졌다라고 해. 그래서 대학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할 거냐면,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뭐 세부 특기사항이라든지 학생 기록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고를 할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내가 뭐 공대를 가고 싶은데 물리를 수강을 안 했어.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 내가 간호사가 되고 싶은데 생명과학을 수강 안 했어.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그냥 믿고 자르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학교 레벨이나 학교 수준에 따라서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고 다 받아주는 학교도 있을 수는 있겠으나,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대학을 가고 싶은 이유가 그냥 무언가를 단순히 너희가 너무너무 궁금하고 공부하고 싶어서 대학을 가고 싶다라는 것보다 그냥 좋은 대학 나오면 좋은 일자리 얻을 것 같고 좋은 삶을 살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더 크지 않니? 이게 꼭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선생님도 사실 뭐 동의는 하지 않지만, 확실히 누구나 다 2등을 하는 대학을 가면 나도 좋고 우리 엄마 아빠도 좋고 주변에서 볼 때도 얘 공부 열심히 했네 이렇게 판단할 것 같고 뭐 이래저래 좋을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들죠. 실제로 선생님이 시간을 살아고 나이를 살아보니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내가 어느 학교를 다녔는지 어느 공부를 했는지에 따라서 내가 결정나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볼 때 쟤는 열심히 했네 이런 것들은 좀 인정해 주는 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너희들은 어차피 수능 시험을 볼 때 통합과학으로 수능 시험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알기로는 너희 중에 지금 고등학생은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 중학생 때부터 통합과학을 뭐 2, 3회도 하게 되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과학 과목을 훨씬 더 잘할 수 있게 될 거고,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중간고사가 이제 끝났잖아. 만족스럽니? 너희의 중간고사 점수가? 몇 점? 영어 빼고 다 하나씩. 하나씩? 그 되게 찝찝하잖아. 하나 틀리면. 그렇죠? 이게 과학은 선생님이 이제 엄마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해. 중학교 때 하나도 안 틀리거나 많이 틀려야 한두 개 틀리는 친구들 되게 많거든, 학교에. 공부 좀 한다는 애들은 특히 과학은 다 맞아. 뭐 한두 개 틀리거나. 그러면 다 평소에 다 맞다가 뭐 중학교 3학년 때 하나 틀리면 되게 기분 나쁘잖아, 그렇죠? 근데 그런 친구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첫 고등학교 중간고사를 보면 중학교 때처럼 100점이 쉽게 나오지 않아. 고등학교 통합과학은 80 몇 점 맞았어. 그러면 잘 본 축에 속하는 거야. 물론 당연히 고등학교에서도 100점 맞는 친구들이 있긴 하지만 정말 최상위권 친구들이 아니면 100점 맞지 못하거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선생님이 뭐 80점대 후반도 잘하는 거라 그랬으니까 그 정도에 맞춰야겠다 이럴 필요는 없는 거잖아. 최선을 다해서 100점을 맞으면 되는 거지.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고등학교 2학년이 돼서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을 선택을 하게 되면 점수가 또 떨어져.
지금 어느 학교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이 근방에 있는 D 학교가 있어요. D 학교, D 고등학교. 사실 이렇게만 얘기해도 어느 학교인지 다 알 거 아니야, 그렇죠? 물리학하고 화학 평균이 50점이 안 돼. 근데 그게 이 학교만 일이냐? 아니 그렇지 않아. 대부분의 학교가 그래. 평균이 50점 미만이야. 그 얘기는 만약에 어떤 친구가 이거는 구리에 있는 G학교, G고등학교 나온 친구인데 이번에 선생님한테 물리 수업을 들었는데 87점을 맞았대. 그래갖고 내가 너 되게 잘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얘는 당황을 하더라고. 선생님 87이 잘한 거예요? 1등급이야. 5등급 중에 만점자가 없어. 아직 100% 확인한 건 아닌데 전체 학교에서 만점자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만점자가 없을 확률이 되게 높아. 선생님 문제를 봤는데 이거는 틀리라고 내 문제가 한 3개 정도 있었거든. 딱 그 문제만 틀렸더라고 이 친구는. 실수를 하나도 안 했어. 그래서 너 87이면 잘한 거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지. 평균이 얘네는 아직 선생님이 평균을 정확히 추산은 못 해봤는데 얘네도 40점대 초반이 나올 것 같아. 굉장히 어려웠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성적이 떨어지는데 그러면 내가 잘 못한 거냐? 그건 아닐 수도 있어. 왜냐면 고등학교는 3대 평가이기 때문에 내 점수가 몇 점인지 당연히 중요하지만 내 점수보다 더 중요한 건 다른 친구들의 점수야. 그래서 내가 10% 안에만 들어가면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만점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만점이 안 나왔다고 해서 딱히 실망할 필요는 없다. 근데 이제 시험이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만점을 맞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까지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거의 만점 맞거나 한두 개밖에 안 틀리니까 두세 개 틀렸어. 그러면 1등급 못 받는다고 봐야지. 통합과. 자, 이렇게 인류 역사의 가장 대표적인 산화환원 반응을 몇 개 써봤고요. 그리고 사실은 철해화학 반응도 중요하겠죠.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써봤어요. 선생님하고 이제 수업을 하니까 선생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면 선생님은 과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몇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용어 정보. 과학을 하다 보면 특히나 물리나 화학을 하다 보면 이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용어를 모르면 문제를 못 푸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슈가 있냐면 이번에도 어떤 중학교 2학년 친구가 선생님 문제 하나 틀렸어요. 근데 과학 이슈가 아니라 국어 이슈예요. 무슨 소리야? 문제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어서 틀렸다는 소리야. 그렇죠? 그런 경우 되게 많이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기호하고 단위예요. 사실 기호하고 단위는 용어하고 어느 정도 통하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강의할 때 얘들아 밀도는 하트를 자른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야. 부피는 우리가 V라는 기호를 쓰고요. 질량은 M이라는 기호를 써. 그러면 부피분의 질량, 하트를 자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암기를 시킨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M이라는 친구야. 시간에도 M이라는 애가 있고요. 분, 그쵸? 그리고 거리에도 M이라는 애가 있어. 미터. M이라는 애는 되게 많이 여기저기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M은 무조건 질량이야 이래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지. 단위로 미터로 쓰기도 하고 분으로 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는 기호하고 단위를 정확히 내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한국말이 되게 어렵다고 외국인들이 많이 해. 한글은 너무 쉬운데 한국말은 너무 어렵대. 특히 뭐 이제 다양한 색깔이나 맛을 표현하는 언어들이 너무 많이 있기도 하고 똑같은 단어가 너무 많다라는 거지.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야. 선생님이 하늘을 봤더니 눈이 내리는데 눈을 보고 있었더니 눈에 눈이 들어가서 눈물이 났네요. 이래버리면 우리는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지만 외국인들은 거의 못 알아들을 거야.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고파서 배를 먹었는데 배가 아파서 이래버려도 마찬가지야. 뭔 배야? 뭐 배, 뭐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잖아. 그냥 우리 똑같이 얘기해버리잖아.
그런 것처럼 과학에서의 이 기호나 단위들은 우리말이 아니거든. 얘네들은 영어권에서 쓰는 애들. 그래서 대부분의 기호들은 영어 단어의 첫 글자를 많이 갖다 써요. 이건 볼륨이야, 부피는. 볼륨이어서 V를 쓰고 질량은 매스거든요. 그러니까 M을 갖다 쓰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익숙하지 않지만 미국 애들은 익숙하겠지 아무래도. 근데 웃긴 건 우리 애들이 더 과학을 잘해, 미국 애들보다. 자기네 말을 하는데도 걔들은 못 알아듣는 경우들이 많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내신 문제라고 선생님이 표현을 하는데 그냥 간단한 OX 문제야. 그래서 수업을 하고 어느 정도 설명을 들었으면 간단한 OX 문제를 풀면서 내가 배운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 우리의 뇌는 무언가를 공부하면 차곡차곡 쌓지는 않아. 그냥 마구잡이로 집어넣거든 우리의 뇌는. 그래서 이것들을 컴퓨터 용어는 차곡차곡 쌓는 걸 스택이라고 하는데 차곡차곡 쌓은 거를 뽑아내려면 위에 있는 거를 끄집어내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뇌랑 맞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 뇌는 이렇게 마구잡이로 들어가 있는 것들을 이런 간단한 문제들을 풀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머릿속에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서 집어넣는 과정이 필요한 거야. 그래야지 훨씬 더 내가 정리가 잘 될 테니까. 그리고 나서 해야 되는 게 심화 문제. 어려운 문제들을 좀 풀어봐야 돼. 어려운 문제를 풀어봐야 내가 새롭게 응용도 할 수 있고 적용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요거를 앞 글자를 선생님이 쭉 한번 따봤어. 그랬더니 용기 내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네. 이게 선생님의 캐치프레이즈야. 과학을 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용기가 필요하다. 용기를 내야 된다. 용기 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앞으로 과학을 공부할 거니까 요걸 좀 유념해서. 그래서 용어나 기호나 단위가 나오면 한 번 더 짚어줄 거야. 물론 다른 과학 선생님들도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줄 테지만 선생님은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왜냐면 문제가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고 문제 틀리는 거 선생님 제일 싫어하거든. 기본적으로 문제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니까.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오늘은 해야 될 거를 하도록 합시다. 아, 쌤 전화번호 안 알려줬구나. 이거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이거는 선생님 유튜브 계정이야. 이거를 왜 적어주냐면 이제 오늘처럼 수업이 빠진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한테 촬영을 지금도 하고 있잖아. 이 촬영한 영상을 보내줄 건데 유튜브 링크를 보내줄 거예요. 유튜브 들어가서 볼 수 있어.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수업 우리가 했던 것들 중에서 일부 이게 제목이 있으니까 궁금한 것들을 좀 찾아봐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중화 반응을 보도록 합시다. 자, 중화 반응이라는 건 말 그대로 중화되는 거거든. 중화된다라는 건 산과 염기가 만나서 중성이 되는 반응을 중화 반응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러면 산염기 중화 반응, 산성이라는 건 어떤 물질 때문에 산성을 띠게 되냐면, 그렇죠? 수소 이온 때문에 산성의 성질을 띠게 되는 거지. 염기라는 건 수산화 이온 때문에 염기성을 띠게 되는 거거든. OH-, 얘를 수산화 이온이라고 읽어요. 얘네 둘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물이 돼. 물은 산성도 아니고 중성도 그 염기성도 아니야. 물은 딱 중성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깨끗한 물은 전기도 통하면 안 돼. 물은 전기가 통하지 않아 원래. 근데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 손에 물 묻은 상태로 콘센트를 만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전기 올 수 있잖아.
그치? 쌤 물은 전기가 안 통한다며요. 우리 몸에서는 계속 뭐가 나? 땀이 난단 말이지. 그래서 땀이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 NaOH인데 아니 NaCl인데 소금이니까 NA가 물에 녹으면 Na 플러스가 되고 Cl 마이너스가 된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이온이라고 하는데 이온은 전기를 통하게 만들어.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손에 묻어있는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전기를 통하게 만들기 때문에 쟤를 만지는 순간 전기가 오를 수도 있는 거지. 선생님이 워치를 차고 있는데 이 워치를 수영장에 수영할 때 차고 들어가거든. 이거 물 들어오지 않게 하는 기능이 있어. 근데 재작년에 이거 원래는 선생님 아내가 차던 거고 선생님이 차던 더 큰 워치가 있었는데 얘를 가지고 수영장에 들어가서 잠수를 했는데 이거 물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걸 안 누른 채로 들어갔다가 얘가 다 사가버렸어. 물이 들어가고 아예 켜지질 않더라고. 벌써 20%밖에 없네. 아무튼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만약에 이게 내가 물에 빠졌는데 이거 기능을 안 킨 걸 빨리 알았으면 빨리 물을 빼고 말렸으면 쓸 수도 있었을 거야. 수영장 물이 그렇게 오염되어 있는 물이 아니라 깨끗한 물이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바닷물이었다라고 하면 이거 들어가는 순간 망가지는 거야. 바닷물은 왜? 소금이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요즘은 너희 잘 사용하지 않는데 디지털 카메라라는 거 있거든요. 디지털 카메라는 방수가 되지 않잖아. 그쵸? 그냥 예를 들어서 뭐 물에 빠뜨렸어 집에서. 그러면 바로 꺼내가지고 배터리 분리하고 빨리 말리면 이거 적절하게 쓸 수 있어. 계속해서. 근데 얘를 놀러 갔다가 바다에 빠뜨렸다. 그냥 버리면 돼. 그건 살릴 수가 없어. 바다에 빠지는 순간 배터리에서 전기가 흘러가지고 온 기계를 다 망가뜨리고 시간이 지나면 부식이 시작이 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산하고 연기가 만나면 물이 되는데 물은 중성이다. 그럼 그림을 한번 볼게요. 교재에 있는 산의 가장 대표적인 물질 묽은 염산이네요. 이 묽은 염산 되게 재밌는 물질인데 수소하고 뭐가 만나서 묽은 염산이 만들어지죠? 염소. 그쵸? 염소가 17번이거든. 여기 원소 주기율표가 붙어 있는데 염소는 사실 어떤 N지 아니? 비금속이야. 그쵸? 근데 염소는 사실 독가스야. 2차 세계대전 때 슬픈 일인데 나치에서 유태인들을 죽일 때 썼던 독가스 중에 하나가 염소가스거든. 염소가스. 근데 우리는 이걸 먹어. 매일 나트륨하고 같이 섞어서. 염소가스하고 나트륨, 그러니까 요만한 삼각 플라스크에다가 염소가스를 가득 담아놓고 나트륨 덩어리를 하나 집어넣은 다음에 뚜껑을 닫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막 폭발하듯이 반응을 해. 막 불꽃이 번쩍번쩍 하거든. 나트륨하고 염소하고 반응하면서 반응이 끝난 다음에 뚜껑을 열어보면 여기 소금만 있어. 너무 신기하지 않니? 화학이라는 게. 얘도 나트륨 덩어리를 만약에 사람이 먹었다. 이거는 큰일 나는 거야. 죽을 수도 있어. 목에서 물을 만나면 나트륨은 엄청 강하게 반응하거든. 근데 염소가스는 독가스야. 둘 다 우리가 먹으면 안 되는 건데 둘을 섞어 놓으면 우리가 꼭 먹어야 되는 물질로 변한다는 거지. 너무너무 신기하죠. 사실 산소도 마찬가지잖아. 산소 물질을 우리가 벌컥벌컥 마시지는 않잖아. 그치? 선생님 레몬을 되게 좋아하는데 신 거를 잘 먹는 편이거든. 레몬은 아무렇지도 않게 먹을 수 있어. 근데 일반인들한테 레몬을 이거 맛있는 귤이야라고 주면 뺨 맞을 수도 있잖아. 그치? 염기성은 우리가 안 먹지. 그러면 산염기 가장 대표적인 거 뭐가 있을까? 이거 우리 아들이 구분해 준 건데 되게 적절하다고 나는 생각해. 산성 물질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 레몬, 식초, 사과. 뭔가 다 먹는 거야. 그지? 염기성 물질 뭐가 있을까? 비누, 치약, 그리고 하수구 세정제. 하수구 세정제 뭐냐면 뚫어뻥 있지, 뚫어뻥. 하수구 막히면 들이붓는 거, 이런 거. 이런 것들 염기성이야. 뭐야? 염기성은 못 먹는 거.
대체적으로 못 먹는 거야. 그리고 또 우리가 염기성 중에 먹는 게 몇 개 있긴 해. 제산제라고 해서 약인데 속 쓰릴 때 먹는 약. 평소엔 먹으면 안 돼. 속 쓰릴 때만 먹는 거야. 우리 위에서는 염산이 나오거든요. 근데 매운 거를 먹거나 아니면 너희는 그러지 않겠지만 술을 먹었어. 그러면 술이 이 위벽을 이렇게 헐어내. 매운 거를 먹어도 마찬가지야. 위벽을 헐면서 위벽을 감싸고 있는 그런 물질들이 있는데 이걸 다 긁어내. 맨살이 드러나. 근데 그 상태에서 염산이 나오면 쓰린 거야. 아우 쓰려 속 쓰려 막 이럴 때 있잖아. 그때 제산제를 먹으면 이렇게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서 없어지는 거지. 그때만 먹는 거야 제산제는. 하수구 세정제를 너희가 마시진 않을 거잖아. 그렇지? 염기성은 어떤 성질이 있어?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뭐 먹으면 죽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구분하면 좀 쉽더라고. 그래도 먹을 수 있는 거, 그래도 먹으면 안 되는 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불꽃 반응을 한다. 자, HCl이었어. HCl하고 수산화나트륨이 더해졌더니 물이 만들어지면서 요런 애가 나왔네요. 책에 있는 걸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HCl하고 NaOH를 더할 건데 HCl은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로 나눠질 거고요. NaOH는 Na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로 나눠질 거야. 두 개를 더하면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가 더해져서 중화반응 H2O가 만들어질 거고 나머지 애들 있죠? NA하고 Cl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만들어질 거야.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염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염이라는 물질은 산염기 중화 반응을 하고 남는 물질을 염이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면 돼. 염. 얘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소금이라고 부르거든요. 소금의 한자가 염이야. 그래서 그 염에서 따온 것 같기는 한데 꼭 NaCl만이 아니라 중화 반응을 하고 만들어진 다른 애들도 다 염이라고 한다. 그러면 몇 대 밀수를 반응하냐면 H 플러스 하나하고 OH 마이너스 하나가 1대1로 반응하는 거거든요. 근데 산성 물질하고 염기성 물질을 섞었는데 H 플러스가 하나라도 더 많으면 그거는 산성 물질인 거고 OH 마이너스가 하나라도 많으면 그걸 염기성 물질이라고 불러. 그러면 농도가 똑같은 두 개의 물질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중화 반응이 나타날 때의 변화. 지금 교재에 있는 거대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얘는 HCl이 두 덩어리가 있었어.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이렇게 두 덩어리가 있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NaOH를 집어넣을 거야. 농도가 똑같다라고 하고 얘가 20ml가 있었는데 얘를 10ml를 집어넣는다고 해볼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그 다음 비커에서 양이 조금 늘어났을 거고요. 요 H 플러스하고 얘 OH 마이너스가 더해져서 물 분자가 하나 만들어졌을 거야. 그쵸? 그 다음에 H 플러스 하나 그대로 남아있죠? 그리고 Cl 분자가 두 개 있네요. 그리고 OH 마이너스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중화 반응이 일어났잖아. 대신에 뭐가 있어? Na 플러스가 하나 들어왔겠지. 여기에다가 한 번 더 집어넣을 거야. NaOH 10ml를. 그러면 어떻게 변하냐면 양이 조금 더 늘어났을 거고요. 물 분자가 두 개가 될 거고 Cl도 두 개가 될 거고 Na 플러스도 두 개가 되겠네요. OH도 없고 H 플러스도 없어. 그러면 여기서는 H 플러스가 있었으니까 산성이고요. 여기서도 H 플러스가 있었으니까 산성인데 여기는 H 플러스도 없고 OH 마이너스도 없으니까 여기를 중성이라고 부를 거야. 네, 선생님은 약간 변태 기질이 있어서 한 번 더 넣을 거야. NaOH를 한 번 더 넣었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양은 좀 더 늘어났을 거고 물은 그대로 두 분자 있을 거고
CL이 그대로 두 개가 있겠죠? 근데 NA는 세 개가 될 거고 OH 마이너스가 하나 안 보이던 애가 생겼네. 그쵸? 그럼 아까 뭐라 그랬죠? OH 마이너스가 있으면 이거를 염기성이라고 한다고 했잖아. 그럼 앞으로 NaOH를 더 넣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겠지. 그치? OH 마이너스가 있고 OH가 반응할 H 플러스가 없기 때문에 계속 염기성이 되겠죠. 그쵸? 그럼 이렇게 볼 수 있겠네. 처음에는 산성, 중성이 됐다가 염기성이 됐어. 근데 쌤이 한 가지 이야기 안 한 게 있는데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중화열이라는 게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 온도가 상승해.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날 때 온도를 쭉 보면 얘도 처음에 20도씨였고 얘도 다 20도씨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왜 20도씨로 가정을 하냐면 지금이 딱 20도 정도야. 요거를 우리가 과학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상온, 실온 이렇게 표현해. 20도에서 25도 정도. 뭐 꼭 20도여야 돼, 꼭 25도여야 돼 이거는 아니고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편하게 있을 수 있는 온도. 그러면 얘도 20도고 얘도 20도니까 처음에 섞기 전에 20도였겠죠? 근데 20도였던 게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 점점 이렇게 올라가. 여기까지 올라갔어. 그러다가 어때? 더 이상 중화 반응이 일어나지 않죠, 중성일 때는. 여기에다가 또 20도짜리 NaOH를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살짝 온도가 내려가겠죠? 20도를 집어넣었으니까 중화 반응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얘를 뭐라고 하냐면 중화열이라고 하고요. 이때 중성이 가장 많이 됐을 때를 중화점이라고 불러요. 중화점에 이를 때까지 온도가 계속 상승을 하는 거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얘네들을 그래프, 이 이온에 대한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 실험을 하는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애가 있네. 누구냐면 얘야. Cl-.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두 개가 계속 있었어. Cl-. 그쵸? 근데 처음에는 Cl하고 똑같이 있었으나 두 개 점점 줄어들다가 없어지는 애가 있지? H+야. H+는 얘로 한번 그려볼게요. 처음에는 Cl하고 똑같이 있었는데 점점 줄어들다 없어졌어. 얘가 H+야. 그리고 나서 내가 NaOH를 계속 집어넣었잖아. 처음에는 없었는데 H+가 없어지니까 그때부터 나타나는 애가 있거든요. 얘는 뭐냐면 OH-. 그리고 처음부터 조금씩 증가하는 애가 있어. 처음에는 없었다가 NaOH를 집어넣으니까 계속 증가하는 애.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얘는 Na+가 되겠죠. 이런 그래프도 그릴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했던 중화점은 어디가 되겠어? 여기가 되겠죠. H+가 완전히 없어지고 OH-가 생기기 시작하는 지점, 이 점을 중화점이라고 할 거고 온도 그래프를 밑에다 그려보면 점점 온도가 증가하다가 중화점 이후부터는 온도가 조금 내려가게 되겠죠. 이 중화점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지. 전환점. 근데 이걸 교재에는 HCl에다가 NaOH를 집어넣었는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NaOH가 들어있던 데에다가 HCl을 집어넣는 식으로 한번 바꿔보자고. 그러면 처음부터 계속 있어야 되는 애는 Cl이 아닌 거지 이제. 뭐가 되겠어요? Na+가 되겠죠 얘가. 그리고 점점 늘어나는 애 얘가 뭐가 되겠어? 얘가 Cl-가 될 거야. 그쵸? 그리고 H+하고 OH-도 바뀌어야 되겠죠? 얘가 OH-가 돼야 될 거고. 그리고 얘가 H+가 돼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도 바꿀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 온도가 어떻게 된다? 상승한다, 따뜻해진다.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생각해봐. 중화 반응이 조금 일어나야지 따뜻해질까? 중화 반응이 많이 일어나야지 따뜻해질까?
당연히 많이 일어나야 따뜻해지겠지. 중화 반응이 일어나는 만큼 열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뭐야? 생성되는 물은 중화 반응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열도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69페이지에 보면 동그라미 3번 용액의 온도 변화의 첫 번째 점이 중화열이죠. 거기다 밑줄 좀 쳐줄게요.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 열, 중화열 밑줄 쭉 쳐주시고요. 그 밑에 화살표 너머에 완전히 중화되었을 때 혼합 용액의 온도가 가장 높다. 이것도 같이 기록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탐구 자료창을 봤더니 얘 지금 온도 변화와 액성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네요. 액성이라는 건 산성인지 중성인지 염기성인지를 나타내는 게 액성이에요. 그렇죠? 요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겠지. 어떻게 변하는지. 얘는 지금 NaOH에다가 아니구나. 이 탐구 자료창의 실험은 A, B, C, D 이 5개의 실험을 한 건데 서로의 부피를 달리해서 실험을 했네요. 첫 번째 실험은 HCl 2ml에다가 NaOH 10ml를 더했을 때, 두 번째 HCl 4, NaOH 8, 세 번째는 둘 다 6ml씩, 네 번째는 HCl이 8이고 NaOH가 4, 다섯 번째 실험은 HCl이 10이고 NaOH가 2일 경우에, 그래서 총 12ml를 더했는데 비율을 달리해서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봤더니 세 번째 실험 둘 다 6ml였을 때가 온도가 가장 높네요. 그리고 BTB 용액의 색이 초록색을 띠고 있네. 초록색을 띠고 있다는 얘기는 중성이라는 뜻이겠죠. 요거 지시학 공부했어요? 전체 혹시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 지시학? 지시하는 그 물질의 성질을 색깔로 알 수 있게. 맞아요. 물질의 액성을 색깔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지시학인데 이거 선생님이 외우는 방법이거든. 너희한테 한번 얘기해 줄게. 기억하기 좋으면 써놓고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빨주노 초파는 무지개 색이잖아, 그쵸? 무무바를 나타내는 지시학이 있어. 이게 페놀프탈레인이에요. 그리고 빨주노는 메틸 오렌지. 그리고 노초파를 나타내는 게 BTB 용액이에요. 순서는요, 산성, 중성, 염기성이야. 그 얘기는 뭐냐면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산성과 중성일 때는 색깔이 없는데 염기성일 때는 빨간색이 나타난다는 뜻이고, BTB 용액은 산성에서는 노란색, 중성에서는 초록색, 염기성일 때는 파란색. 이거 말고 한 가지가 더 있죠. 빨간색 종이가 파란색이 되면 염기성을 띠는 거고요. 파란 종이가 빨개지면 산성을 띠는데 얘는 뭐냐면 리트머스 종이. 근데 요거 에러가 살짝 있어. 뭐냐면 요 메틸 오렌지의 주황색 있죠? 중성일 때 교재에 따라서는 얘가 노란색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리고 선생님도 이렇게 봤는데 야 이거 노란색으로 해야 될지 주황색으로 해야 될지 조금 애매하거든. 그래서 시험에 안 나와. 메틸 오렌지 얘는 메틸 오렌지 혹은 메틸 레드 이렇게 부르는데 얘는 시험에 잘 안 나오고 주로 누가 나와요? 페놀프탈레인 용액하고 BTB 용액이 주로 많이 나오고,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언제 쓰냐면 얘가 산성이었던 물질이 중성으로 딱 바뀌는 순간, 아니면 중성에서 염기성으로 딱 넘어가는 순간 빨갛게 변하기 때문에 그때 많이 쓰고, 정확히 얘가 산성인지 중성인지 염기성인지 찾아야 될 때는 BTB 용액을 많이 써요. 색깔이 확연하게 다르니까. 그리고 더 간단하게 저는 용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리트머스 종이 2장으로 이렇게 문질러 보면
빨간 거하고 파란 거를 문질러봐. 근데 빨간 거를 이렇게 적셨는데 그대로 빨간색이야. 그러면 얘는 산성이나 중성일 거고, 근데 빨간색이 파랗게 변해. 그러면 염기성인 거고. 근데 염기성에다가 파란색을 문지르면 염기성이면 그대로 있을 건데, 만약에 산성이야. 염기성이라고 생각하고 파란색을 문질렀는데 산성이면 얘가 빨갛게 변할 거고. 그래서 리트머스 종이. 이런 식으로 외우면 이거 아마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거 고대로 쓸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번 봅시다. 요즘에 이제 그 초등학생들하고 선생님이 토요일 날하고 일요일 날은 어떤 수업을 하냐면 GPS 수업이라고 해서 365 입시 준비하는 수업을 하거든. 걔네하고 오늘 뭘 했냐면 중화 반응 이야기를 했었어. 중화열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이 중화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초등학교 친구들도 사실은 좀 잘 알아. 요즘에는 워낙에 그런 준비들을 하는 친구들도 많고 해서 중화 반응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한번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온도 변화 그래프는 좀 전에 얘기했던 거니까 넘어가고 중화 반응의 이용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세균이 입속의 음식물을 분해해서 생기는 젖산 때문에 염기성 물질로 중화한대. 치약 먹으면 돼, 안 돼? 먹으면 안 돼. 근데 살짝 맛보는 거 정도는 괜찮거든. 무슨 맛이 나요? 쓴맛 나잖아. 쓴맛이 염기성의 특징이었잖아. 그렇죠? 치약을 우리가 쓰는 이유는 이 세균이 젖산이라는 물질을 분비해서 우리의 이빨, 키틴을 녹여. 그러니까 이거를 양치를 하면 중화가 된다라는 거지. 좀 잘못 알려진 상식이 있는데 밥 먹고 3분 안에 3분 이상 양치하라고 하잖아. 그치? 사실 그거 잘못된 거야. 밥 먹고 3분 안에는 세균들이 번식할 시간이 없어.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우리가 새콤한 것도 먹고 하기 때문에 이빨이 좀 상해 있는 상태야. 그때 바로 하면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아. 우리가 양치하는 이유는 두 가지거든요. 이빨 사이에 낀 찌꺼기를 뜯어내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세균들이 만들어낸 젖산을 중화시키는 건데 밥 먹고 3분 만에는 젖산이 없어. 세균이 번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언제가 제일 좋으냐면 밥 먹고 30분 정도 있다가 양치질하는 게 제일 좋은데 찝찝하잖아. 밥 먹고 양치질 안 하면. 그렇죠? 그래서 양치질을 하고, 사실은 이빨이 되게 고운 친구들은 관계없지만 양치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빨 사이사이에 찌꺼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 그래서 이 찌꺼기들을 좀 제거해 줄 필요가 있는데 치실 들어봤죠? 치실로 좀 찌꺼기들을 제거해 줄 필요가 있어. 선생님은 이빨이 되게 골았었거든. 그러니까 아파서 고름이 생겼다라는 게 아니라 고르게 생겼었는데 나이를 먹으면서 잇몸이 좀 주저앉아서 이빨하고 이빨 사이 밑에 틈이 많이 생겼어요. 요즘은 양치질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음식 찌꺼기가 빠지지를 않네. 그래서 요즘은 어쩔 수 없이 양치를 한 다음에 이렇게 치실을 끊어가지고, 예전엔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다 보면 학원에서는 특히 이거 치실 찢어 막 이렇게 하기가 되게 좀 그렇잖아. 그래서 이렇게 생긴 이렇게 묶여있는 치실을 가지고 다녀. 그래서 이 치실을 이용해서 찌꺼기를 빼. 특히 이제 뭐 김밥을 먹었다든지 아니면 야채 좀 이런 걸 먹으면 항상 끼는 데가 있어. 선생님, 여기 위쪽 오른쪽 어금니에 항상 무언가가 끼어 있어. 그래서 치실을 하지 않으면 양치를 아무리 해도 얘는 안 빠지더라고. 그래서 항상 치실로 빼는데 그런 것들을 빼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런 거 빼내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입속에 만들어진 이런 젖산을 없애줘야 돼. 중화작용을 통해서. 그래서 만약에 양치를 못할 것 같아, 그러면 좋은 방법이 있지. 가글 하면 돼. 가글도 약간 이런 알칼리성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가글을 하게 되면 이런 게 없어지고, 가글에는 또 뭐가 들어있냐면 불소라는 물질이 들어있어. 플루오린. 요 9번이 플루오린이거든요. 이게 우리말로 불소야. 불소. 초등학교 때, 아니 유치원 때 이빨에다가 불소 도포해봤어? 그 빨간 거. 빨간 약. 이게 불소야. 저 플루오린을 뿌려주는 거야. 플루오린이 이빨에 뿌려지면 약간 코팅 역할을 해서 세균이 자랄 수 없게 만든다고 해. 그래서
저 수돗물에 플로우린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가 논의가 되기도 했었어. 이빨 썩는 문제 때문에. 근데 그러면 안 좋을 것 같아. 그치? 저 플로우린 자체가. 플로우린은 기본적으로 기체이기 때문에 끓이면 날아가니까 우리가 먹는 데는 좀 먹는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진 않아. 못 먹는 거를 이빨에 뿌리진 않을 거 아니야. 이빨에 뿌렸다는 얘기는 이거 100% 우리가 먹을 거라는 얘기인데. 그리고 너희들이 유치원 때 이빨에 뿌렸던 플로우린은 그냥 플로우린 냄새나 맛을 싫어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여기다 향을 집어넣어. 딸기향 이런 거. 그럼 애들이 이거를 가만히 두겠니? 다 빨아먹지? 이게 다 빨아먹는단 말이지. 그래서 플로우린을 먹어도 상관은 없는데 그냥 많이 먹으면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플로우린을 이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생선 요리야. 왜냐면 회를 되게 좋아하는데 초밥이나 회를 먹으러 가면 이렇게 아니면 생선 구이도 마찬가지야. 생선 구이가 딱 나오면 레몬이 한두 조각이 거기 올려져 있어. 그럼 레몬을 쫙 뿌린단 말이지. 며칠 전에도 이 생선 구이를 먹었는데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 레몬을 쫙 뿌려야 좀 상큼한 맛이 나. 그래갖고 내가 피식 웃었어. 사실 웃으면 안 되잖아. 와이프가 얘기했는데 맞아요 그래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웃었어. 이 생각이 딱 나는 거야. 거기다가 이거를 뿌리는 이유는 비린내 있잖아. 생선 비린내. 생선 비린내가 염기성이거든. 가지고 레몬을 뿌리면 중화가 돼가지고 내 비린 맛이 없어지는 거야. 근데 와이프가 레몬을 뿌리면 상큼한 맛이 나 그러길래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웃어버려가지고 욕을 엄청 먹었어. 그렇게 아는 척 하고 싶어? 막 그러면서. 또 밑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벌레 물렸을 때도 염기성 물질을 바른대. 암모니아거든요 이거. 근데 우리가 암모니아수를 들고 다니지 않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못해. 근데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이것도 있는데 오줌을 싸면 된대. 중학교 때 배운 게 있는 거야. 우리가 단백질을 먹으면 암모니아가 생겨. 그 암모니아를 배출하기 위해서 몸에서 신장에서 이걸 요소로 만들어 가지고 보낸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오줌으로 싸는 거는 요소지 암모니아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벌레 물린데 오줌 싸면 더러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된장 발라줍니다. 이것도 큰일 나. 된장 바르면 안 돼. 벌레 물리면 냅두던지 아니면 차라리 벌레 물릴 때 갈 거면 갖고 가야지. 바를 수 있는 걸. 뭐 버물리 같은 거 있죠. 그게 암모니아가 일부 들어있어. 그래서 붙지 않게끔 하는 것들 이런 거 있고 특히 지금 벌이 나왔으니까 벌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꿀벌은 있잖아. 침을 한번 쏘면 그건 자살하는 거야. 꿀벌은 침을 한번 쏘면 이 침이 들어가고 자기 내장이 같이 빠져나오거든. 얘는 그러면 죽어. 근데도 쏘는 거야. 이상한 애들이야. 목숨 걸고 공격하는 거야. 우리를 인정해줘야 돼.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침을 빼야 돼. 빨리. 쏘여봤니? 꿀벌에? 이게 되게 무서워. 선생님 확대해서 본 적이 있거든? 침이 이렇게 갈고리 모양으로 생겼고 여기 독침이 이렇게 독주머니가 달려있어. 쏘잖아? 꿈틀꿈틀 계속 움직여.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독이 계속 들어가는 거야. 빨리 빼야 돼. 시간 지나면 더 아파. 어떻게 빼냐면 그 칼등이나 아니면 카드 같은 걸로 쓱 밀면 빠져. 빨리 빼면 그렇게 붙지 않아.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선생님 집 앞에 이렇게 유치원이 하나가 있었는데 유치원에 코스모스가 잔뜩 폈어. 코스모스가 잔뜩 폈으니까 가을이었겠죠. 코스모스는 가을을 대표하는 꽃이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한번 원래 가을을 대표하는 꽃은 코스모스는 아닌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야, 겨울에 꽃이 어떻게 펴? 코스모스는 가을에 피는 거지. 근데 코스모스는 영어잖아. 그렇죠? 우리 전통 꽃은 아니야. 코스모스는 원래 가을 그러면 국화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국화 피어 있는 거는 요 근래에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코스모스가 주로 많이 피지. 가을이야 가을 코스모스는. 근데 코스모스 밭이 있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벌이 한 마리가 이렇게 날아가는데 털이 하얀 이렇게 벌이 있는 거야. 잡았어. 초등학교 때야. 근데 안 쏴. 너무 예쁜 거야. 놔줬어. 너무 신기했거든. 근데 또 보는데 똑같이 생겼는데 털이 까만 애가 있는 거야. 어떻게 해서 잡았지. 기억이 안 나. 그 다음부터 친구 말에 의하면 자빠졌대. 기절했대. 너무 아팠어. 잠깐 정신 차리고 한
물어보니까 한 몇 분 정도 내가 안 일어나고 너무 무서웠대 자기도. 이 독 때문에 선생님이 잠깐 기절한 거야. 그리고 이렇게 부었어. 팔이 2배까지는 좀 거짓말이고 한 20% 30% 정도 이렇게 팔뚝보다 더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부어가지고 뭐라 그래야 되나? 강아지들 발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잖아. 그것처럼 이렇게 부어가지고 이러고 집에 갔어. 엄마한테 엄청 혼났어. 왜 그래? 그래서 아니 다쳤는데 걱정을 먼저 해주셔야 될 텐데 나를 혼내기부터 하시더라고 우리 어머니께서. 옛날 엄마들은 다 그랬어. 근데 요즘은 그러면 안 돼. 습관적으로 이제 학습이 돼서 우리 아이들도 다치면 괜찮아? 라고 먼저 물어봐 요즘은. 야 임마! 조심했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어. 왜 그랬어? 처음엔 몰라셨는데 벌을 잡아내 이렇게 됐어. 그때부터 혼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게 벌을 왜 잡아가지고부터 시작해갖고 병원에 가네마네 그러고 있었는데 그때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 너무 오래된 일이니까 주말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병원을 결국은 가진 않았는데 그날 다음날 되니까 다시 가라앉았어. 그리고 다시 가봤어 거기를. 복수하고 싶은 거야. 그 벌한테. 못 만났어. 근데 그 뒤로 한참 시간이 지나서 그 비슷한 벌을 만났어. 무섭더라고. 기절했던 게 기억이 나는 거야. 그걸 트라우마라고 하거든. 요즘도 벌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벌이 지나가면 때려. 빡 하고 때리는 편이야. 그래서 조심해야 돼. 특히 장수말벌이라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벌인데 요만해. 얘는 사망에도 이를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이 독에 좀 안 좋은 성분들이 있어서 이 독이 내 몸에 알러지를 일으킬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숨을 못 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나처럼 쇼크가 와서 기절할 수도 있고 장수말벌은 사람도 죽입니다. 이거 위험한 벌이에요. 자 그리고 수영장에서 염소라는 걸로 소독을 한대. 수영장 가면 나는 냄새 있죠. 이거 염소 냄새거든. 락스 냄새. 선생님 매일 수영을 하거든. 월화수목금. 아침에 수영을 하고 그리고 출근을 해. 수영을 했더니 이제는 잘 안 보이겠지만 손톱이 다 갈라져. 왜 그러냐면 수영장에 우리 수영장이 특히 그런 것 같아. 염소를 좀 많이 집어넣어. 손 냄새가 좀 많이 나거든. 그러다 보니까 손톱도 단백질이야. 단백질이 녹는 거야. 그래서 상해. 머리카락도 자꾸 빠지고. 그래갖고 머리카락이 너무 빠져가지고 아씨 수영을 끊어야 되나 이 생각까지 잠깐 했을 정도로 머리카락도 많이 빠지고 손톱도 많이 빠져. 그리고 묵은지로 김치찌개 끓이면 되게 맛있잖아. 근데 김치찌개가 너무 짜. 그럴 땐 어떻게? 베이킹 소다를 조금 집어넣으면 돼. 베이킹 소다가 염기성 물질이니까 이게 중화가 되기 때문에. 책에는 제빵 소다라고 나왔네요. 이거 베이킹 소다. 베이킹 소다의 정확한 풀네임이 뭐냐면 탄산수소 나트륨이라는 물질이야. 그래서 얘를 집어넣으면 어느 정도 중화가 된다. 그리고 산성 찌는 펄프. 뭐야? 쟤 갑자기 왜 튀어나와? 샤프 아니야? 볼펜이야? 산성을 띠는 펄프에 염기성 물질로 중화해서 만든 중성기로 책을 만들면 책을 오래 보관하고 있고. 그래서 대부분 이 펄프라는 건 산성을 띠는데 이걸 양잿물을 넣고 삶거든. 이 펄프를 한번. 그러면 중성지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너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사서 쓰는 종이 A4지는 다 중성지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 굳이 신경 쓸 필요 없고요. 다른 것들도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산성 비료 등으로 산성화된 토양에다가 석회가루를 뿌려준대. 석회가루를 뿌려주면 중화가 되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때 큰 문제가 없이 지을 수도 있게 될 거고요. 우리 71쪽에 있는 개념학의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